어머님, 걱정 마세요. 정은 씨 요즘 재활 잘 받고 있어요. 살도 좀 붙었고요. 다음 달에 재활 치료비가 조금 올랐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축축한 바닥, 깨진 환풍기, 그리고 이불도 없이 맨바닥에 뼈만 남은 내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갈라진 그 목소리에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으면서 아들의 손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전부 마디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감이 떠나고 열해가 됐어요. 살아생전에 그이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영순아, 우리가 이 건물 올릴 때 시멘트 몇 포대를 날랐는지 알아? 다 정훈이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상가 청소를 하고 월세를 걷고 고장난 수도관을 직접 고치면서 하나씩 늘려간 건물이 5채였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300억이 넘는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파트 한 채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밥상이 허전한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도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종이로 집을 접고 나무로 의자를 깎고 대학에 가서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7년 만에 자기 이름을 건 건축사무소를 열었을 때 나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웠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내 아들이었어요. 수진이를 처음 본 건 정훈이가 35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수진이에요. 단정한 아이였어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기고 말투도 야무지고 차를 내올 때 찻잔 손잡이를 내 쪽으로 돌려놓더라고요.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아이라면 우리 정훈이 잘 챙기겠구나.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거실을 둘러보면서 슬쩍 물었거든요. 어머님, 이 동네 건물이 어머님 거라고 정훈 씨한테 들었는데 대단하시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도 넘겼어요. 젊은 사람이 시댁 형편에 관심을 갖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수진이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셔서 아버지 쪽만 오셨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훈이가 수진이 손을 잡고 웃는 얼굴을 보니 그것으로 됐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게 전부인 거였습니다. 이듬해에 손녀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작은 게 사람이에요. 주먹이 내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 심장이 녹는 줄 알았습니다. 영감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뒤로 나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건물 관리를 꼼꼼히 하고 세입자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세무사법무사한테 맡길 건 맡기면서 재산을 지켰어요. 다 정훈이와 지우한테 물려줄 거니까요. 수진이는 살림을 잘했습니다. 명절이면 정훈이와 지우를 데리고 내려왔고 전화도 꼬박꼬박 했어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정훈 씨가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대요. 그러면 나는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지 하고 웃었어요.
믿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어머님 정훈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무슨 사고?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교통사고요. 화물차가 정훈 씨 차를 들이받았대요.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택시를 타고 KTX역으로 갔는지 내 차를 몰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뛰어나와서 어머님하고 불렀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기계에 연결된 내 아들. 온몸에 관이 꽂혀 있고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를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양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흉추 척수에 불완전 손상이 있어서 하지 마비 증상이 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겨우 물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불완전 손상이라 집중 재활을 하면 보조기 보행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력도 조기에 감압술을 시행하면 한쪽 눈은 일부 회복 가능성이 있고요. 나는 면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살 한창 일할 나이에 눈이 안 보이고 걸을 수 없다니. 내 아들이. 수진이가 내 등을 쓸어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정훈 씨 곁에서 다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수진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훈이를 부탁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잘해줄 거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사고 후 한 달 만에 정훈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재활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개월 안에 집중 재활을 시작해야 보행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신경 감압술도 빠를수록 좋고요. 나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수진아, 재활병원 알아봤니? 전화를 걸 때마다 수진이는 야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3군데 상담 받았어요. 그 중에 분당에 있는 재활 전문 병원이 제일 좋대요. 근데 비용이 좀 들어요. 얼마면 되겠니?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요. 치료비에 간병비에 보조기구비까지 합치면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데, 다시 볼 수 있다는데 1,000만 원이 대수겠어요. 매달 첫째 주에 수진이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가끔 이번 달은 특수 치료가 추가됐어요 라고 하면 200, 300을 더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보내왔어요. 정훈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 재활기구를 잡고 있는 사진. 오늘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선생님이 경과가 좋대요, 어머님. 문자 끝에 항상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영감 영정 앞에 가서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요. 가끔 정훈이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정훈아, 엄마다. 밥은 먹고 있니? 네, 어머니. 수진이가 잘 챙겨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지만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부모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믿어버리는 거예요. 석 달에 한 번쯤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수진이가 정훈이를 깔끔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거실에 앉혀놨어요. 집도 깨끗했고
지우는 학교에 가 있었고 수진이는 정훈이 옆에 앉아서 여보, 어머님 오셨어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한 번도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거실 너머에 뭐가 있는지, 내 아들이 평소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가슴을 찢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었을까?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내가 올라간다고 하면 수진이는 전날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정훈이를 다용도실에서 꺼내 씻기고 욕창에 연고를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거실 휠체어에 앉혔대요. 내가 돌아가면 다시 다용도실로 들여보냈고요. 마치 무대 위의 소품처럼 내 아들을 꺼냈다 넣었다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재활 치료비 1,000만 원은 단 한 푼도 병원에 간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그 돈으로 자기 옷을 사고 미용실을 다니고 나머지는 전부 강태호라는 남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강태호. 투자회사 대표라고 했지만 실상은 여러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 돌려막기를 하는 사기꾼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남자와 정훈이 사고 후 석 달 만에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석 달이에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나온 지 석 달.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훈이에게 서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재활병원 서류예요. 여기 도장 찍어요. 앞이 안 보이는 정훈이는 아내가 내미는 서류가 뭔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말만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재활병원 서류가 아니라 위임장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정훈이 명의로 된 건축사무소 사무실을 팔아버렸습니다. 보험금 3억도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고요.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강태호라는 남자가 그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정훈이가 다용도실에 갇혀 있을 때 수진이는 거실에서 그 남자와 웃고 떠들었대요. 한 번은 강태호가 다용도실 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가 뭐야, 창고? 수진이가 대답했어요. 남편 방이에요. 그리고 둘이서 웃었대요. 앞이 안 보이는 정훈이는 그 웃음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지우 때문이에요. 정훈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집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다 알고 있었어요. 14살 아이가 엄마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가 다용도실에 있고 거실에는 모르는 남자 구두가 놓여 있고 엄마가 전화기에 대고 태호 씨하고 웃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지우가 처음으로 내게 전화를 건 건 사고 후 1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지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빠가 할머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것 같았어요. 지우야? 아빠가 왜? 아빠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끊었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목 안쪽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훈 씨 재활병원에 같이 와 있었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 나는 또 안심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 시간에 수진이는 강태호와 함께 백화점에 있었다는 걸.
지우에게서 두 번째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넉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마침표 하나 없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가 먼저 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받았어요. 2번, 3번, 4번. 전부 부재 중이었습니다. 5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을 때 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내일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야겠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아들이 2년 동안 어떤 지옥에서 살아왔는지, 14살 손녀가 혼자서 무엇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서울행 첫 차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우가 보낸 문자 한 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할머니,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14살 아이가 먼저 오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도는 했어도 와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KTX 안에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5번 더 걸었어요. 전부 부재 중이었습니다. 정훈이에게도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손에 쥔 전화기가 무거웠어요. 2시간 반이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정훈이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 열렸어요.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근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엄마가 2달 전에 바꿨어요. 나는 지우가 보내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장 옆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정훈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이는 사고 후로 신발을 신을 일이 없으니까요. 크고 번쩍거리는 검은 가죽 구두. 낯선 남자의 것이었어요. 거실은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올 때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거실에 값비싼 가구가 들어차 있었어요. 새 소파, 새 커피 테이블,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식탁 위에는 와인잔 2개가 씻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소파 쿠션에는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 향수요.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정훈아?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에도 안방에도 정훈이의 휠체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올 때면 항상 거실 한쪽에 정훈이가 앉아 있었는데 정훈아, 어디 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도 끝에 다용도실 문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열어본 적이 없는 문이에요. 수진이가 거기는 청소도구랑 잡동사니 넣어놨어요. 어머님하고 말했던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냄새가 났어요. 문틈 사이로 축축하고 쉰내 나는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섞인 것.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환풍기가 고장 나 있었고 창문도 없는 2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벽에는 녹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바닥은 콘크리트 그대로였습니다. 그 바닥 위에 얇은 매트리스 하나. 거기에 내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달 전에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두덩이 꺼지고
팔이 막대기처럼 가늘었어요. 이불도 없이 얇은 담요 한 장을 덮고 있었는데 담요 끝자락에 누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플라스틱 물병 하나와 식은 밥 한 덩이가 비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개밥 주듯이 내 아들한테 그렇게 밥을 줬어요. 정훈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렸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가슴이 뭉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는데 차가운 것도 못 느꼈습니다. 정훈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초점 없는 눈이 내 쪽을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정훈아, 엄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오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니, 이게 뭐니?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목이 메어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어요. 정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전부 마디만 남아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톱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건물을 설계하던 아이였어요. 도면 위에 연필을 놀리던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수진이가 너한테 이런 짓을. 정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우가 들으면. 지우?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운동화 소리가 복도를 뛰어왔어요. 다용도실 문 앞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파란 후디를 걸치고 백팩을 맨 채로. 아이가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를 하고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교복 어깨가 흠뻑 젖도록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 아이는 소리를 내서 울 줄을 몰랐어요. 그동안 혼자서 소리 없이 이 지옥을 견뎌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매일 여기서. 알았어. 할머니가 왔어. 나도 울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은 채, 손녀를 안은 채, 곰팡이 낀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훈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축축한 바닥 위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끝을 내겠다고. 내 아들한테, 내 손녀한테 이런 짓을 한 것들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73년을 살면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세상이 원망스러웠을 때도 미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지우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우가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14살 아이가 교복 소매로 코를 훌쩍이더니 백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지우가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거실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상대방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수진 씨, 이번 달 투자금은 언제 넣어줄 거야? 강태호라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다음 주에 시어머니한테 재활비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요즘 특수 치료가 추가됐다고 하면 돼요. 그 사람은 뭘 알겠어요. 시골에서.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참 호구다, 호구. 매달 1,000만 원씩 꼬박꼬박. 강태호가 웃었어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호구. 그 남자가 나를 호구라고 했어요. 내가 아들 살리려고 보낸 돈으로
저 남자 사무실 보증금을 내줬다는 거예요.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다 보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 영상은 차마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강태호가 거실에서 수진이와 함께 있었어요. 와인잔을 손에 들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다용도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어? 냄새 나는데. 남편이에요. 수진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남편? 여기에? 강태호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야, 이거 진짜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 어차피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못 쓰는데 어디든 뭐가 달라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내 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호가 다용도실 안을 향해 말했어요. 이봐요, 아저씨. 당신 마누라 내가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둘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이 까맣게 보였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있어요. 지우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이었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한지우, 너 입 잘못 놀리면 아빠랑 같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아. 할머니한테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너도 아빠 옆방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14살 아이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딸한테. 지우가 나를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1년 넘게 모았어요. 엄마가 태호 씨한테 전화할 때, 아빠한테 나쁘게 할 때, 저한테 협박할 때, 엄마 몰래 폰으로 다 찍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이미 울 만큼 울어서 눈물이 마른 거였습니다. 잘했다, 지우야.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더 길게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손녀를 한 번 더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1년 넘게 혼자서 증거를 모으고 혼자서 아빠를 지키고 혼자서 버텨온 거예요. 14살이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이를 먼저 구해야 했어요. 다용도실로 들어가서 정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지금 바로 병원에 간다. 엄마가 119 부를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우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소리가 나도 모르게 터졌어요. 정훈이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훈아,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거 엄마가 눈으로 봤어. 이제 참지 마. 엄마한테 맡겨. 정훈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정훈이를 들것에 실었어요. 아들이 들것 위에 누워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담요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가 팔뚝만큼 가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정훈이를 진찰하고 나서 나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영양 상태가 심각합니다. 욕창도 2단계까지 진행됐고 근위축이 상당해요. 재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집중 치료를 시작하면 보조기 보행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복도로 나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 온 법무사 박 선생님한테요. 박 선생님, 최영순입니다. 급한 일이에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2시간 뒤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박 법무사를 만났습니다. 나와 함께 건물 계약서를 수십 년간 처리해 온 사람. 그 자리에 박 법무사가 아는 형사 전문 변호사도 함께 불러줬습니다. 지우의 스마트폰 영상과 녹음을 전부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하나씩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횡령. 거기에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장애인 유기학대까지 적용됩니다. 전부 다 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변호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사모님, 며느리입니다. 가족이에요. 합의로 가시는 방법도. 가족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진 걸 나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을 곰팡이 핀 방에 2년 동안 쳐넣은 사람이 가족이에요? 내 손녀를 협박한 사람이 가족이에요? 변호사님, 가족은 무슨 합의 같은 건 없습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변호사가 강태호의 신원조사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라고 했지만 자본금 500만 원짜리 1인 법인이었고 이전에도 사기 관련 고소를 3건이나 당한 전력이 있었어요.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을지빌딩 5층. 그게 내 건물이었어요. 내가 소유한 상가 건물 5채 중 하나인 을지빌딩. 그 5층에 강태호의 투자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내 아들한테서 빼돌린 돈으로 내 건물 임대료를 내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긴 게 아니라 기가 차서 웃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수진이가 시댁 건물 목록을 알고 있었고 임대료가 주변보다 싼 곳을 강태호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내 건물인 줄도 모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내 건물인 걸 알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정훈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고 지우는 아빠 옆 보호자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니 코끝이 찡했어요. 잠결에도 아빠 손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나는 지우의 이불을 여며주고 정훈이의 링거를 확인하고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정훈아. 잠든 아들은 대답이 없었어요. 엄마가 다 끝낼게. 넌 이제 아픈 것만 나으면 돼.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수진이와 강태호가 있겠지요. 아직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73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급하게 덤비면 놓친다는 거요. 건물 5채를 일군 사람이에요. 시멘트 포대를 나르면서 배운 인내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갖추고 법적 절차를 밟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끝을 내겠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를 정리하고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수진이가 처분한 정훈이 명예재산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어요. 법무사가 보내준 등기부등본을 보니 정훈이의 건축사무소 사무실이 이미 타인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3억도 수진이 개인 통장으로 빠져 있었고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정훈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지우야, 학교 잘 다녀와. 이 상태에서도 아들은 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울 시간은 끝났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건물 5채를 올리는데 20년이 걸렸는데 복수에 일주일쯤 투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빈틈없이 해야 했어요. 감정에 휘둘려서 한 방에 끝내려다 놓치면 안 되니까요. 변호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정훈이 명예재산 처분 내역을 전부 추적했어요. 건축사무소 사무실 매각, 보험금 인출, 정훈이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까지 총 5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위조한 위임장 원본도 확보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니 위임장에 적힌 글씨가 정훈이 것이 아니라 수진이 필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장은 정훈이 것이었지만 눈이 안 보이는 정훈이에게 재활병원 서류라고 속여 찍게 한 거니까 사기에 해당했어요. 장애인 유기학대 쪽은 증거가 더 확실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욕창 2단계, 심각한 영양실조, 근위축이라고 적혀 있었고 지우가 촬영한 다용도실 영상이 결정적이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정도면 실형이 나옵니다. 그 사이 나는 강태호를 처리할 준비를 했어요. 을지빌딩 관리실에 연락해서 강태호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문제가 줄줄이 나왔어요. 계약서상 사무실 용도로 임대한 공간을 허가 없이 절반을 다른 업체에 전대하고 있었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달랐습니다. 임대료도 석 달째 밀려 있었어요. 수진이한테 받은 돈은 전부 다른 투자자들 돌려막기에 쓰고 있었던 거죠. 계약 위반 사유가 3가지나 되니까 해지 통보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 요청. 동시에 법원에 건물명도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한 일이 하나 있어요.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건물을 관리하면서 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 은행 지점장들, 부동산 개발업자들.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강태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투자회사라고 하는데 사기 전과가 3건이에요. 지금도 돌려막기 하고 있고요. 혹시 그쪽에서 투자 얘기가 들어왔으면 조심하세요. 사실만 말했습니다. 거짓은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지방 재계는 좁습니다. 아침에 내가 전화 3통을 돌리면 저녁에는 10명이 알았어요. 강태호에게 투자금을 넣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전화가 빗발쳤고요. 일주일째 되는 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틀 전부터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병원에 입원한 걸 알았는지 아니면 뭔가 낌새를 챈 건지 어머님, 정훈 씨가 갑자기 병원에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에요? 하고 걱정하는 척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전화를 받자마자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요. 어머님, 정훈 씨 괜찮아요? 저 너무 걱정돼서. 수진아, 오늘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니? 정훈이 담당 의사가 가족한테 설명할 게 있대. 네,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1층 로비. 수진이가 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1시 반이었어요. 나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나를 보자마자 뛰어오면서 어머님 하고 팔을 벌렸어요.
걱정스러운 표정, 촉촉한 눈, 떨리는 목소리.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속여온 그 연기. 어머님, 정훈 씨 상태가 어떻대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갔는데. 나는 수진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화장이 완벽했습니다. 눈썹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입술에 립스틱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곰팡이 핀 방에서 밥 한 덩이로 연명하는 동안 이 사람은 내가 보낸 돈으로 이렇게 꾸미고 다녔구나. 수진아, 여기 앉아봐.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더 걱정되네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요. 수진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내가 매달 보낸 1,000만 원 재활 치료비로 쓴 거 맞지? 수진이 표정이 찰나 굳었어요. 정말 찰나였습니다. 바로 미소를 되찾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분당 재활병원에 확인했어. 한정훈이라는 환자는 등록된 적이 없대. 수진이 미소가 얼었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하지만 금방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수진아. 내가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만해.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그 방을 봤어. 수진이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다용도실, 곰팡이 핀 그 방, 이불도 없이 맨바닥에 누워있는 내 아들, 밥 한 덩이 비닐 위에 놓여있던 거 다 봤어. 어머님, 그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도 봤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우가 찍은 영상을 틀었어요. 강태호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할머니 참 호구다, 호구.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입꼬리가 떨리고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는 눈이었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졌어요. 내가 힘들었어? 내 아들을 창고에 쳐넣고 내 손녀를 협박하고 남편 재산을 빼돌려서 다른 남자한테 갖다 바치면서 내가 힘들었다고?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때 로비 입구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변호사와 경찰이었습니다. 박수진 씨? 경찰이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 유기 및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로비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지우 생각해서라도. 지우? 나는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지우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아빠 옆방에 쳐넣겠다. 14살 아이한테, 자기 딸한테. 내 입으로 그 말을 해놓고 지금 와서 지우 운운하지 마라. 수진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봤습니다. 며느리라고 불렀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것을, 차 문이 닫히는 것을, 차가 출발하는 것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팔을 잡아줬어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하나 더 남았잖아요. 강태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 날 강태호가 을지빌딩 관리실에 전화해서
건물주 누구냐고 따졌대요. 관리실 직원이 최영순 사모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전화가 뚝 끊겼답니다. 그때 알았겠죠. 자기가 누구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지. 명도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강태호는 2주 안에 사무실을 비워야 했어요. 동시에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텨온 자전거가 멈춘 거예요. 페달을 밟을 돈이 없으니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강태호가 수진이에게 연락했대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강태호가 수진이 번호로 수십 통을 걸었지만 전부 부재 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쓸데없이 통쾌했어요. 한 달 뒤 강태호의 투자회사는 폐업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투자자들한테 사기 고소를 당하고 수진이에게서도 연락이 끊기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전해준 바로는 강태호가 월세방으로 이사해서 배달 일을 시작했다더라고요. 3달 뒤 수진이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법정에 갈 시간에 정훈이 재활치료에 함께 가는 게 나았으니까요.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수진이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대요. 거절했습니다. 수진이가 법정에서 울면서 반성한다고 했대요. 판사가 증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및 하지마비 장애를 가진 남편을 약 2년간 열악한 환경에 유기하고 남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재산을 처분하고 횡령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에게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 수진이가 내연남 강태호에게 접견 신청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태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부모도 오지 않았고 친구도 오지 않았대요. 혼자가 된 거예요. 남을 지옥에 쳐넣은 사람이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할 말도 없고 더 해줄 것도 없어요. 정훈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훈이는 입원한 날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근위축이 심해서 물리치료사가 팔을 들어올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정훈이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물리치료사가 물으면 정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만 더요. 그 한 번이 매일 쌓였습니다. 시신경 감압술도 받았어요. 사고 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 회복은 어렵다고 했지만 왼쪽 눈에서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기대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정훈이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어머니, 빛이 보여요. 그 한마디에 나는 복도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2년 만에 흘리는 기쁜 눈물. 지우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숙제를 아빠 옆에서 하고 밤에는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주말에는 정훈이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정훈이에게 말하는 걸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아빠, 나 건축학과 갈 거야. 건축? 왜? 아빠가 만든 건물 사진으로 봤거든. 멋있더라. 나도 그런 거 만들고 싶어. 정훈이가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손으로 더듬더듬 딸의 머리를 찾아서요. 나는 복도 벽에 기대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옥에서 빠져나왔구나. 이제 괜찮아지는 거구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정훈이가 퇴원했어요. 병원 정문 앞에서 정훈이가 보조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느렸어요.
한 걸음에 3초쯤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걸었습니다. 2년 넘게 다용도실 바닥에 누워만 있던 내 아들이 제 다리로 땅을 밟고 걸었어요. 지우가 옆에서 아빠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알아. 근데 지우야, 저기 좀 봐. 정훈이가 왼쪽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들었어요. 시력이 0.4까지 돌아왔거든요. 완전히 또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형체와 색깔을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가 기대 이상이라고 했어요. 뭐가 보여, 아빠? 벚꽃? 벚꽃이 피었네. 병원 앞 가로수길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정훈이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지우가 그걸 손으로 살짝 집어서 아빠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벚꽃이야, 아빠. 정훈이가 손바닥 위에 꽃잎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흐릿하게나마 연분홍 빛이 보였을 겁니다. 정훈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예쁘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2년 전에는 빛도 못 보던 아이가 벚꽃이 예쁘다고 해요. 나는 뒤에서 걸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면 안 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정훈이는 지금 작은 건축자문 사무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현장을 뛰어다니기는 어렵지만 설계 자문과 감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훈이가 직접 사무소 이름을 지었어요. 지우 건축. 딸 이름을 붙인 거였습니다. 왜 내 이름이야, 아빠? 내가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 지우가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예쁜지. 지우는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건축학과를 목표로 수학과 물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아빠한테 와서 건축 도면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정훈이가 잘 안 보이는 눈으로 돋보기를 대고 딸의 숙제를 봐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는 요즘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했어요. 20년을 직접 했으니 이제 좀 맡겨도 되겠지요. 한 달의 보름은 서울에서 정훈이와 지우 곁에 있고 보름은 지방에 내려가 건물을 둘러봐요. 바쁘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밥상이 허전했는데 지금은 셋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지우가 국을 퍼주고 정훈이가 반찬을 집어주고 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정훈아, 고기 좀 더 먹어. 아직 말랐어. 수진이는 수감 중입니다. 면회 신청이 한 번 왔어요. 거절했습니다. 정훈이가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작년에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정훈이한테 갔고 수진이 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전부 환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우에게 엄마 얘기를 꺼낸 적은 없어요. 아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리려고요. 한 번은 지우가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엄마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우를 봤습니다. 미워해도 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 정하는 거야, 지우야. 뭘 선택해도 할머니는 내 편이야.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속도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15살이 감당하기엔 무거운 짐이지만 이 아이는 강합니다. 아빠를 혼자서 지켜낸 아이니까요. 지난 일요일 정훈이와 지우와 셋이서 공원에 갔습니다. 정훈이가 보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지우가 왼쪽에서 팔짱을 끼고 나는 오른쪽에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햇볕을 쬐기도 했어요. 정훈이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응, 감사합니다. 또 그 소리야. 그만해라, 몇 번째야. 아니요,
이건 꼭 해야 해요. 정훈이가 고개를 돌려서 나를 봤어요. 흐릿한 왼쪽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안 오셨으면 저는 그 방에서 죽었을 거예요. 지우도 혼자서 버티다 무너졌을 거고요. 어머니가 살려주셨어요. 저를, 지우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지우가 내 팔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웃었어요. 울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엄마이고 할머니일 뿐이에요. 내 아들이 아프면 달려가고 내 손녀가 울면 안아주는 사람. 그게 전부예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영감 산소에 들렀습니다. 풀을 뽑고 꽃을 놓고 소주 한 잔을 따랐어요.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정훈이 지켰어. 지우도 잘 크고 있어. 당신 손녀가 건축가가 되겠대. 정훈이를 닮아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나 봐. 바람이 불었어요. 산소 앞 잔디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영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영순아, 수고했어. 들린 건 아니에요. 바람 소리였겠지요. 그런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을 지키는 건 돈도 힘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 하나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더라고요.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가 돼도 다시 붙잡으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우리 셋이 그렇습니다. 부서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 느리지만 함께 걷는 가족. 그것으로 충분해요.